위대한 개츠비. 일요일 아침 교회의 종소리가 해안가 마을에까지 울려 퍼지는 동안 사교계 인사들은 연인들을 데리고 개츠비의 저택으로 와 잔디밭에서 떠들어대고 있었다. 그는 몰래 밀주를 만든대요. 개츠비의 칵테일과 꽃들 사이 어딘가를 거닐며 젊은 여성들이 수군거렸다. 왕년에는 사람을 죽였대요. 그가 폰 힌덴부르크의 조카라는 사실을 알아낸 남성을 칼로 찔러 죽였다고 해요. 그 남성은 개츠비가 악마 육촌이라는 사실을 밝히기 직전이었다고 하네요. 자기야, 장미 한 송이 부탁해. 그리고 저기 크리스탈 유리잔에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담아서 가져오는 것도 잊지 말고. 나는 예전에 열차 시간표의 빈 여백에 그의 여름 개츠비의 저택을 방문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한 적이 있었다. 지금은 접힌 부분이 다 떨어져 나간 낡은 시간표지만 여전히 1922년 7월 5일까지 사용 가능이라고 인쇄되어 있었다. 명단은 색이 바른 회색이 되었지만 여전히 읽을 수 있었다. 이 이름들을 언급하는 것이 당신에게 큰 감명을 줄 것 같다. 개츠비에게 후한 대접을 받고도 그가 누구냐고 묻는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다. 7월 말 어느 아침 9시쯤 개츠비의 호화로운 자동차가 돌투성이 도로를 비틀거리며 올라와 내 집 앞에 주차한 후 아름다운 3단 뿔피리 멜로디 소리를 냈다. 그가 내 집을 처음 방문한 순간이었다. 나는 그의 파티에 2번 참석했고 그의 수상 비행기를 탔으며 여러 번 그의 초대에 응해 그의 집 앞 해변에도 자주 갔었지만 말이다. 좋은 아침이요, 형씨. 오늘 저와 점심이나 같이 하시죠. 이 차로 함께 갈까 합니다. 개츠비는 자동차에 흙바지 위에 올라가 희한하게 건들거리며 몸의 균형을 잡고 있었다. 그런 동작은 어린 시절에 똑바로 오래 앉아있기를 해본 적이 없거나 스트레스성 게임들에 많이 노출된 결과 생긴 습관처럼 보였다. 차분한 척하려고 격식을 차려 동작을 하는 동안에도 이 습관은 계속 나타났다. 개츠비는 한시도 차분히 있지 못했다. 그의 발은 무언가를 똑똑 두드리거나 가만히 있는 주먹을 폈다 접었다 반복했다. 개츠비는 자신이 가져온 차를 자랑스럽게 쳐다보며 말했다. 차가 꽤 괜찮지 않습니까, 형씨? 그가 흙바지에서 내려 차의 전체 모습을 내게 보여주며 말했다. 이런 차를 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이런 차를 본 적이 없었다. 아니, 우리 모두가 생에서 한 번쯤은 봤을 차였다. 기름진 크림색에 니켈로 화사하게 도금된 차, 길쭉한 본체 여기저기에 모자와 음식을 보관할 상자들, 각종 공구 상자들이 달려있는 차, 그리고 햇빛을 12번은 반사시킬 것 같은 바람막이 유리들이 겹겹이 갖춰진 차, 일종의 초록색 가죽 온실 같은 수많은 유리막들이 그늘에 몸을 기대고서 우리는 시내를 향했다. 나는 지난 달에도 그와 6번 정도 대화를 나누었지만 그가 대화 주제를 별로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을 발견했다. 그래서 막연히 그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일 거라 여겼던 첫인상은 점점 사라졌고 이제는 그가 내 옆집에서 식당을 꾸리고 있는 돈 많은 부자 정도로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찰나에 이렇게 같이 타게 되니 당황스러웠다. 그는 격식 있는 말을 하려 했지만 영 세련되지 못했다. 어쨌든 그는 그런 말투를 벌이기 시작했다. 캐러멜 색깔의 정장 무릎을 손바닥으로 찰싹 때리며 말했다. 보시오, 형씨. 그는 갑작스레 침묵을 깨며 말했다. 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면도 아닌데 뭔가 생각이 있을 거 아니요. 나는 살짝 당황해서 일단은 잘못 들은 척 회피하는 대답을 시작했다. 좋습니다. 제가 제 자신에 대해 설명해드리죠. 그가 내 말을 끊으며 말했다.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이야기들로 저를 잘못 판단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하는 것이니 오해는 마세요. 파티가 열릴 때마다 손님들 사이에서 그에 대한 뒷말이 많다는 사실을 그도 알고 있는 듯 했다. 맹세코 진실만을 말하겠습니다. 그는 마치 어떤 천벌이라도 달게 받겠다는 듯 오른손을 들어 보였다. 저는 중서부 지방에서 부유한 부모 밑에 태어났습니다. 지금은 모두 돌아가셨지요.
자라기 미국에서 자랐지만 대학은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나왔습니다. 그게 우리 집안의 전통이었거든요. 거기서 몇 년 동안 교육받는 것이요. 그가 눈을 모로뜨고 나를 쳐다보았을 때 나는 왜 조던 베이커가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믿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다녔다. 그런 말에 너무 서둘러 했기 때문이다. 한 번에 끝맺지 않고 중간에 침을 한 번 꿀꺽 삼키며 마치 그 문장이 목에 걸린 듯이 말이다. 그 문장 때문에 전에도 심하게 괴롭힘을 당한 것처럼 보였다. 진실을 말하겠다고 해놓고서 첫 마디가 이 정도의 신뢰밖에 주지 못하니 나머지 말은 들어보나 마나였다. 갑자기 그가 나를 납치하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었다. 중소부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불쑥 물었다. 샌프란시스코입니다. 그렇군요. 가족들은 모두 죽었고 저만 남아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게 되었죠. 그의 목소리에는 장엄함이 담겨 있었다. 마치 지구상에서 가족 모두가 갑작스레 사라진 것에 대한 아픈 기억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것처럼 잠시 나는 이 자식이 나를 놀리려고 이러는 건가 싶었다. 하지만 그를 힐끗 쳐다보았을 때 나는 그에게 그런 의도가 전혀 없음을 깨달았다. 그 후 저는 파리, 베니스, 로마 같은 유럽의 모든 수도를 떠돌며 인도의 젊은 왕자처럼 살았습니다. 보석 박힌 장신구들을 수집하거나 대개는 루비들을 모았죠. 큰 사냥감을 추적하거나 유아에도 빠져보기도 했습니다. 오래전 벌어진 슬픔을 잊으려 노력하면서요. 나는 어이가 없어서 터져나오려는 웃음을 가까스로 참았다. 그가 사용하는 문구들이 너무도 진부해서 머릿속에는 터번을 쓴 캐릭터가 숲에서 미친 호랑이를 추적하는 모습만 떠올렸다. 그러다 전쟁이 발발했죠. 나름 꽤 괜찮은 휴식 기간이었습니다. 죽으려고 별짓을 다 했으니까요. 하지만 마법에 걸린 삶이라 쉽게 죽진 않더군요. 전쟁이 발발했을 때 저는 중위로 임명되었습니다. 제가 휘하의 2개 기관총 파견대를 이끌고 너무 전방으로 가서 파견대 사이에 500m 정도의 간격이 생겨 후방의 제7보병연대 병력이 전진을 못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아르곤 숲이었죠. 우리 파견대는 그곳에서 이틀 밤낮을 버텼는데 16대의 루이스식 경기관총과 130명의 병력이 있었습니다. 제7보병연대가 마침내 도착했을 때 우리는 수북이 쌓인 시체들 사이에서 독일군 사단 깃발 3개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 전공으로 소령으로 진급하고 모든 연합국 정부들로부터 훈장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몬테네그로도 저에게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아드리아해에 있는 작은 국가 말입니다. 작은 몬테네그로. 개츠비는 몬테네그로라는 단어를 강조하며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보인 미소는 몬테네그로의 복잡한 역사와 용감한 투쟁을 이해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었다. 나를 차에 태운 그의 의도를 의심하던 나는 이제 그에게 강한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다. 마치 12권의 여성 잡지를 한꺼번에 읽고 난 기분이었다. 개츠비는 호주머니에서 리본이 달린 금속 메달 하나를 꺼내 내 손바닥에 쥐어주었다. 이건 몬테네그로에서 받은 메달입니다. 놀랍게도 그 훈장은 진짜였다. 진품이라고 시작하는 문장이 원둘레에 적혀 있었다. 몬테네그로의 니콜라스 국왕. 뒤집어 보세요. 내가 읽어 내려갔다. 제2 개츠비 소령에게 수여함. 전투에서 비범한 용맹을 보여준 것에 대하여. 개츠비는 호주머니에서 또 다른 메달을 꺼내 보이며 말했다. 여기 제가 늘 휴대하고 다니는 또 다른 메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옥스퍼드 대학교 재학 시절의 기념품입니다. 이건 트리니티 쿼드에서 찍은 사진이죠. 제 왼쪽에 서 있는 녀석이 지금은 도커스터의 백작입니다. 사진에는 같은 옷을 입은 6명의 젊은이들이 아치길 아래에서 어정거리고 있었다. 뒤로는 다수의 첨탑들이 보였다. 사진 속의 개츠비는 지금보다 훨씬 젊어 보였고 손에는 크라켓 방망이가 쥐어 있었다. 그러면 그의 말은 모두 진짜였다. 내 눈앞에는 이제 대운하 위에 세워진 그의 궁궐에서 이글거리는 무늬를 뽐내고 있는
호랑이 가족들이 보이는 듯 싶었다. 노여움으로 얼굴을 붉힌 그는 루비가 가득한 자줏빛 개짝을 열고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고 있는 듯 했다. 오늘 당신에게 큰 부탁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개츠비는 기념품들을 호주머니에 다시 집어넣으며 말했다. 그래서 당신이 저에 대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요. 저를 변변치 않은 사람으로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거든요. 아시다시피 저는 종종 낯선 이들 속에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제게 일어났던 슬픔을 잊기 위한 방법이죠. 이리저리 떠돌다 여기로 흘러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며 말했다. 오늘 오후에 그 이야기를 마저 듣게 될 겁니다. 점심때요? 내가 물었다. 아니요. 오늘 오후에요. 당신과 미스 베이커 양이 차를 한잔 마실 거란 소리를 우연히 들었거든요. 그럼 당신이 사랑에 빠졌다는 여자가 미스 베이커 양인가요? 아니요, 아닙니다. 형씨, 사람 말 좀 끝까지 들어주세요. 제 뜻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제 말은 미스 베이커 양이 이 문제에 대해 당신과 잠시 대화를 나누기로 친절히 승낙해 주었다는 뜻이었어요. 이 문제라니. 난 지금 개츠비가 말하는 이 문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짐작할 수 없었다. 흥미가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뭔지 말하면 될 것을 질질 끄는 게 얄밉다고나 할까. 게다가 난 조던에게 제2 개츠비에 관해 의논하려고 차를 마시자고 한 게 아니었다. 어감이 주는 뉘앙스며 주제가 주는 부담감이 한마디로 난센스였다. 내가 왜 그녀와 개츠비 씨의 일로 의논을 해야 한단 말인가. 나는 잠시 이 인간의 개인사에 너무 깊이 발을 들인 것을 후회했다. 개츠비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뉴욕이 가까워지자 그의 건들거림은 눈에 띄게 줄었다. 우리는 루즈벨트 무역항을 지나갔다. 항만은 붉은색 벨트로 묶인 원양 항해용 선박들이 언뜻 보였다. 그런 다음 음산해 보이지만 사람들이 없는 것은 아닌 빛바랜 1900년대풍 분위기에 술집들이 길게 자리 잡은 빈민가 앞 자갈 도로를 속도를 내 통과했다. 그러자 잿더미 계곡이 우리 양쪽으로 입을 쩍 벌렸다. 그곳을 지나치는 동안 나는 윌슨 부인의 생명력을 헐떡거리며 주유소 펌프를 잡아당기고 있는 것을 언뜻 보았다. 자동차의 바퀴 덮개를 양날개처럼 펼치고서 우리는 롱아일랜드 시티의 거의 절반을 산산조각 내며 달렸다. 고가 도로의 기둥을 끼고 회전하려 했을 때 익숙한 오토바이의 부르릉 소리가 들려왔다. 옆을 보니 오토바이를 탄 멋진 경찰관이 우리와 나란히 달리며 우리 뒤쫓고 있었다. 그는 무척 당황한 듯 보였다. 조소 형씨 라며 개츠비가 그 경찰관을 부르며 말했다. 우리는 천천히 자동차의 속도를 줄였다. 그리고 나서 개츠비는 지갑에서 흰색 카드 한 장을 꺼내 경찰관의 눈앞에 흔들어 보였다. 알았습니다. 경찰관이 자신의 헬멧을 통통 두드리며 말했다. 다음번에는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개츠비씨, 실례했습니다. 뭘 보여준 겁니까? 내가 물었다. 옥스포드 대학교 시절 찍었던 사진을 보여준 겁니까? 웬걸요 형씨. 전에 뉴욕 경찰국장에게 약간의 호의를 베풀어 준 적이 있습니다. 그 일이 마무리된 뒤부터 그가 매년 이렇게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주더군요. 거대한 다리 너머로 철제빔을 통과한 햇빛이 지나가는 자동차 지붕 위에 끊임없이 빛의 깜빡임을 만들고 있었다. 강 건너편에는 냄새가 나지 않는 돈으로 건설되었기를 바람하지 않는 도시가 하얀 각설탕 더미들 속에서 솟아오르고 있었다. 퀸즈버로 교에서 바라본 뉴욕은 매번 처음 보는 것 같았다. 이 세상에서 모든 신비하고 아름다운 것들에 대한 거친 첫 번째 약속 같은 도시였다. 꽃의 수북이 쌓인 장례식 차량 한 대가 우리 곁을 지나갔다. 곧이어 창문에 블라인드를 친 마차 두 대도 지나갔고 죽은 의 친구들이 탄 좀 더 밝은 느낌의 마차 두 대도 지나갔다. 그들은 비통한 눈빛으로 마차 안에서 우리를 내다보았다. 나는 칙칙한 휴일날 그들의 개츠비의 화려한 자동차를 보게 된 것이 기뻤다. 우리가 루스벨트 성을 가로지르는 동안 리무진 한 대가 우리를 지나쳤다. 백인 운전수가 모는 자동차였고
리무진 안은 최신 유행한 옷을 입은 흑인들 3명이 있었다. 멋쟁이 흑인 남성 2명과 아가씨는 1명이었다. 그들이 우리 자동차를 향해 계란 노른자위 같은 누나를 굴리며 지나칠 때에는 나는 웃음이 났다. 퀸즈버러 교를 건너며 나는 생각했다. 이제 이 다리도 건넜으니 어떤 일이든 생길 수 있어. 그게 무엇이든 간에. 심지어 개츠비를 1명 더 만나더라도 전혀 놀랄 일이 아니었다. 시끄러운 한낮, 나는 개츠비와 점심을 함께하기 위해 42번가의 어느 지하 레스토랑에 들렀다. 밝은 지상에서 지하로 내려가 눈을 깜빡여 적응한 뒤 대기실에서 다른 남성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를 알아볼 수 있었다. 캐러웨이 씨, 이쪽은 제 친구 울프 샤임 씨입니다. 자그마한 키에 납작코를 한 유대인이 나를 반겼다. 그의 얼굴은 거의 어둠 속에 있었고 작은 두 눈은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비로소 보였다. 어쩐지 어디서 본 것 같더라니. 울프 샤임 씨가 열심히 나와 악수를 나누며 말했다. 내가 꽤 괜찮게 해낸 것 같지 않나? 뭐가요? 내가 공손하게 물었다. 그는 분명히 나에게 말을 거는 것이 아니었다. 우리가 악수를 하고 나서도 그의 납작코가 개츠비를 시야에서 가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카츠페프에게 그 돈을 건네면서 내가 뭐라고 한 줄 아나? 좋아 카츠페프, 저 자식이 입을 다물 때까지 땡전 한 입도 지불해 주지 마 라고 했지. 그러자 그 자식이 즉시 입을 다물지 뭐야. 개츠비가 우리 둘의 팔짱을 끼고 레스토랑 안으로 이끌었다. 샤임 씨는 막 시작하려던 문장을 삼켜야만 했다. 하이볼로 하실 거죠? 웨이터가 물었다. 여기도 근사한 레스토랑이군. 샤임 씨가 레스토랑 천장에 붙어있던 요청을 유심히 살피며 말했다. 하지만 아니 건너편에 있는 레스토랑이 더 좋단걸. 거기 너무 덥잖아요. 개츠비가 말했다. 덥고 자그마한 곳이지. 맞아. 하지만 그 덕에 추억거리도 많았지. 어디에 있는 레스토랑인데요? 내가 물었다. 예전 메트로폴 호텔이 있던 자리지요. 죽거나 떠나간 녀석들의 얼굴로 가득한 곳이지. 예전 그 메트로폴 호텔 말이야. 이젠 돌아오지 않는 친구도 생각나는군. 로지 로렌탈이 거기서 총에 맞아 죽은 그날 밤의 일은 내가 살아있는 한 결코 잊을 수 없을 거야. 이 정도 크기의 테이블이었겠군. 총 6명이 온 저녁 내내 술로 떡이 되도록 마셨지. 그 중에 로지도 있었고 말이야. 그렇게 꼴딱 새벽을 새나 했더니만 아침이 거의 다 되었을 때쯤 이상한 차림새를 한 웨이터 녀석이 실실 웃으면서 로지에게 다가오지 않겠어. 그러더니 밖에서 누가 좀 찾더라는 말을 전해달란 부탁을 받았다더군. 좋아. 로지가 나가겠다고 말하곤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겠어. 그래서 난 그런 로지를 도로 의자에 앉히곤 이렇게 말했지. 너를 만나고 싶다면 그 새끼들 보고 직접 여기까지 들어오라고 그래. 넌 나가선 안 돼, 로지. 맹스코 이 방에서 나가지 마. 그러니까 그때가 새벽 4시 정도였을 거야. 아마 블라인드를 올렸다면 새벽빛이 확연히 보였을 시간이었으니까. 그래서 그가 나갔나요? 내가 그의 본심을 알아채지 못하고 물었다. 물론 나갔지. 샤임씨의 납작코가 새빨갛게 빛을 발하며 말했다. 방을 나가다 말고 돌아서서 이렇게 말했다네. 웨이터에게 내 커피 치우지 말라고 그래. 내 곧 돌아올 테니까. 그리고 녀석이 보도로 나서자마자 그 자식들은 그 배불뚝이 녀석의 배에다 새 방을 갈기곤 차를 몰고 달아나 버렸지. 제 기억이 맞는다면 아마도 그들 중 4사람은 전기 처형되었었죠. 내가 기억을 되새기며 말했다. 5이었네. 베커도 현장에 있었으니까. 그가 코털이 가득한 콧구멍을 내 쪽으로 돌리며 말했다. 그래, 사업 연줄이 닿는 사람을 찾고 있다면서. 사람 죽었다는 얘기를 하고선 느닷없이 사업 연줄 얘기를 꺼내는 그에게 깜짝 놀라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는데 개츠비가 나 대신 나서 상황을 정리해 주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개츠비가 황급히 소리쳤다. 우리 쪽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야? 샤임 씨는 다소 실망한 듯 보였다. 그 얘기라면 언젠가 따로 말씀드리겠노라고 제가 그랬었잖아요. 이쪽은 그냥 친구입니다. 아, 내 자네에게 용서를 구함세. 샤임 씨가 말했다. 엉뚱한 사람을 붙잡고 얘기할 뻔했군. 즙이 많고 잘게 썬 고기 요리가 나오자
조금 전에 나눈 감성 가득한 메트로폴 호텔 이야기는 잊고서 샤임 씨는 며칠 굶은 사람처럼 음식을 입으로 집어넣기 시작했다. 그러는 동안에도 그는 레스토랑 곳곳을 주시하고 있었다. 마치 나만 없었어도 테이블을 걷어내 아래에 감춰진 것을 살펴보려 했을 것이다. 형씨, 개츠비가 나에게 몸을 숙이며 말했다. 오늘 아침 차 안에서 제가 당신을 좀 귀찮게 한 건 아닌지 염려되네요. 그런 건 아니었죠? 그의 미소가 날아왔다. 하지만 나는 이번엔 그 미소를 받아주지 않고 말했다. 전 미스터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왜 하고 싶은 말을 솔직히 제게 다 털어놓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왜 미스 베이커 양을 통해 제게 전달하려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오, 이해할 필요 없어요, 형씨. 그가 나를 안심시키며 애썼다. 미스 베이커 양은 뛰어난 운동선수인 걸 당신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그녀가 사리에 어긋나는 일을 할 리는 없죠. 갑자기 그가 손목시계를 보았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 허겁지겁 룸을 떠났다. 그래서 레스토랑 테이블에는 나와 샤임 씨만 남았다. 전화를 걸어줘야 할 때가 있어서 간 거요. 샤임 씨가 내게 설명해 주었다. 착한 녀석이지. 그렇지 않소? 얼굴도 꽤 잘생긴 편이고 영락 없는 신사의 풍채를 하고 있는 녀석이지. 네. 녀석은 옥스퍼드 출신이요. 네? 영국에 있는 사립대학 있지 않소? 옥스퍼드 대학을 아시오? 네, 들어봤습니다. 전 세계에서도 내놓으라 하는 최고의 대학들 중 하나지. 개츠비를 알고 지낸 지 꽤 되셨나봐요. 내가 그에게 물었다. 수년. 흡족한 듯 샤임 씨가 대답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자마자 기쁘게도 녀석과 얼굴을 트게 되었지. 녀석과 딱 1시간 대화해보고 난 간파했네. 녀석이 예절을 잘 배우며 자란 젊은이란 것을 말이야. 왜 있잖아. 처음 보자마자 이 자식을 데리고 당장 집으로 데려가서 당신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은 그런 녀석 말이야. 녀석이 딱 그랬지. 샤임 씨가 말을 끊었다. 아, 이 소매뿌리의 단추를 보고 있었구만. 그때 난 그의 단추를 보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보게 되었다. 신기하게도 상하 조각들로 만들어진 소매뿌리 단추들이었다. 사람의 어금니들로 만든 가장 좋은 표본들이요. 그가 알려주었다. 거참. 나는 그 단추들을 세밀히 살펴보았다. 어금니로 단추를 만들 생각을 다 하다니 흥미롭습니다. 그가 양복 상의 속으로 소매를 접어넣으며 말했다. 정말로 개츠비는 여자들에게 아주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젊은이요. 그는 절대 친구의 부인을 넘볼 녀석이 아닙니다. 본능적으로 신뢰한다는 당사자가 테이블로 돌아와 앉자 샤임 씨는 자기 몫의 커피를 황급히 마시더니 벌떡 일어났다. 점심 잘 먹었네. 샤임 씨가 말했다. 그럼 이제 난 젊은이들에게 양보해야겠지. 더 계세요, 마이어. 누가 봐도 더 계시기를 자신이 원하지 않는다는 듯이 지나가는 말로 개츠비가 말했다. 일종의 식후 기도인 양 그가 손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자네들은 너무 예의 발라. 하지만 난 다른 세대에 속해 있는걸. 샤임 씨가 사뭇 진지하게 말했다. 자네들은 여기 더 머물면서 스포츠나 젊은 여자들 얘기나 하게. 뭐 어쨌든 자네들이 알아서 이야기를 나누게. 그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지 자신의 손사래로 그 빈 단어를 대신했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이제 50이네. 난 주제넘게 젊은 사람들의 일에 나서고 싶지 않다네. 그가 악수를 나누고 고개를 돌렸을 때 그의 납작코가 비통한 듯 떨리고 있었다. 순간 내가 무슨 무례한 짓이라도 해서 그를 화나게 한 것은 아닌지 걱정되었다. 걱정 마세요. 그는 가끔씩 굉장히 예민해진답니다. 개츠비가 설명해 주었다. 오늘이 그런 날 중 하나일 뿐이에요. 그는 뉴욕에서도 알아주는 괴짜거든요. 지금은 브로드웨이에서 살고 있죠. 그는 뭐하는 사람이죠? 혹시 배우인가요? 웬걸요? 그럼 치과 의사인가요? 마이어 샤임씨요? 전혀요. 그는 도박하는 사람입니다. 순간 개츠비가 말하기를 주저하더니 덧붙였다. 1919년대의 월드 시리즈에서 있었던 승부조작 사건을 마코에서 조종한 사람이 바로 그입니다. 네? 월드 시리즈에서 뭘 조작해요? 내가 다시 물었다. 그의 말을 듣고 나서는 어리둥절했다.
물론 나도 1919년에 월드 시리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일이 단지 우연히 그리고 일부 피할 수 없었던 사건들의 결과로 벌어진 일로만 알았다. 야구를 사랑하는 5천만의 팬을 두고 한 개인이 마치 은행 금고를 폭약으로 날려버릴 계획을 세운 강도처럼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도대체 그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잠시 후 내가 물었다. 기회를 잘 엿본 거죠. 왜 교도소에는 가지 않은 겁니까? 그들은 그를 교도소에 넣을 수 없어요, 형씨. 그는 아주 스마트한 사람이거든요. 나는 이번 점심의 계산을 내가 내겠다고 주장했다. 웨이터가 거스름돈을 가져왔을 때 붐비는 레스토랑 룸 안에서 저쪽에 톰 뷰캐넌이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잠깐 저 좀 따라와 주시겠습니까? 내가 말했다. 소개해드리고 싶은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를 발견한 뷰캐넌도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가 있는 방향으로 6걸음 정도 성큼성큼 다가왔다. 어떻게 지내나, 응? 뷰캐넌이 반가운 듯 말했다. 데이지는 그날 이후로 자네로부터 연락이 없다며 화가 나 있단 말이야. 그 전에 이분은 개츠비 씨입니다. 그리고 여긴 뷰캐넌 씨입니다. 그들이 짧게 악수를 나눌 때 개츠비의 얼굴엔 당혹스러우면서도 긴장된 평소와 다른 얼굴빛이 나타났다. 그래, 요즘 어떻게 지내? 톰이 재차 내게 물었다. 도대체 점심으로 무엇을 먹으려고 이렇게 멀리까지 온 거지? 난 개츠비 씨랑 할 얘기가 있어서 점심을 함께 했어. 내가 그 말을 하며 개츠비에게로 고개를 돌렸을 때 불싸. 그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1917년의 어느 10월 프라자 호텔에 있는 다원에서 등받이가 높고 수직인 딱딱한 의자에 앉아 조던 베이커로부터 그날 오후에 들은 이야기였다. 나는 한 발은 보도 위를 또 한 발은 잔디밭 위를 밟으며 이곳저곳을 뛰어다녔다. 물론 신발 밑바닥에 박힌 영국산 고무창이 부드러운 잔디밭 표면에 자국을 내며 파고드는 느낌이 너무 좋아 신발로 잔디밭에 밟는 것이 더 행복했다. 나는 또한 바람에 살짝 나부끼는 체크 무늬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내 치마가 나부낄 때면 각각의 집들 앞에 빳빳하게 내걸려 있던 빨간색, 흰색, 청색, 국기들이 요즘 젊은이들이란 못마땅해 하는 것만 같았다. 국기들 중에 가장 큰 것은 당연히 데이지 페인의 집 앞에 걸려 있었던 것이다. 당시 데이지는 18살로 나보다 딱 2살 위였다. 데이지는 루이빌에 있는 모든 아가씨들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있었다. 하얀색 드레스가 잘 어울렸던 그녀는 흰색 로드스터도 가지고 있었다. 그녀의 집에선 그녀를 찾는 전화가 온종일 울려댔고 인근에 있는 군부대에서 걸려온 전화들로 젊은 장교들이 그녀와 하룻밤을 독차지할 만한 특전을 요구했다고 했다. 페이씨, 딱 1시간만이라도 저 좀 만나주세요. 하고 말하면서 어느 날 아침 16세의 나는 조던 베이커라는 이름으로 그녀 집 맞은편에 갔는데 그때 그녀의 하얀색 로드스터가 인도 바로 옆에 세워져 있었던 걸 발견했다. 데이지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어떤 육군 중위와 함께 로드스터에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은 너무 서로에게 열중해 있어서 내가 그들 곁으로 2미터까지 접근할 동안 그녀는 나를 못 보고 있었다. 안녕 조던. 그녀가 뜻밖이란 듯 외쳤다. 가까이 와줄래? 퀸카인 그녀가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것에 나는 정말 우쭐해졌다. 나보다 나이 많은 모든 언니들 중에서 그녀는 내가 가장 숭배했던 언니니까요. 데이지가 말했다. 붕대 감으러 적십자에 가는 길이니 그럼 오늘 난 못 갈 것 같다고 좀 그들에게 전해줄래? 데이지가 그 말을 하는 동안 그 젊은 장교는 데이지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왜 있잖아요. 모든 어린 여성들이 이따금씩 동경에 맞지 않는 그런 아늑한 시선으로 말이에요. 그때의 상황이 너무 로맨틱해서 이후로도 나는 그때 사건을 생생히 떠올리곤 했어요. 그 젊은 장교의 이름이 제이 개츠비였어요. 그리고 나는 4년이 넘도록 그를 보지 못했어요. 심지어 롱아일랜드에서 그를 다시 만났을 때도 나는 그가 동일 인물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게 1917년이었어요. 그 다음에 1918년부터는 내게도 멋쟁이들이 생겼고 골프 시합들에 출전하면서 데이지를 전처럼 자주 보지 못했어요. 데이지는 살짝
노땅들과 잘 어울렸는데 뭐 그땐 그녀가 누구든 잘 어울릴 때였으니까요. 그런데 못된 루머들이 그녀 주변에 맴돌기 시작했어요. 어느 겨울밤 그녀가 짐을 몽땅 싸들고 나가려는 것을 그녀의 엄마가 발견했대요. 데이지는 해외로 파견된 어떤 병사를 마중하기 위해 뉴욕으로 가려던 거였어요. 그녀의 엄마는 너무 놀라서 데이지가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가게 했고 그 일 때문에 데이지는 화가 나서 가족들과 몇 주 동안이나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대요. 하지만 그 이후 데이지도 약간 철이 들었는지 더 이상 군인들과 놀지 않았어요. 대신 절대 군대에 징집될 수 없거나 평발이거나 근시인 마을 젊은이들하고 어울렸죠. 다음에 가을이 될 때쯤 데이지는 다시 명랑해졌어요. 변함없이 명랑했죠.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데이지는 사교계에 데뷔했어요. 아마 내 짐작엔 데이지가 이듬해 2월에 뉴올리언스에서 온 어떤 남성과 한번 약혼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6월이 되니 시카고에서 온 톰 뷰캐넌과 결혼했죠. 그들의 결혼식은 정말 루이빌에서 본 적 없는 화려하고 요란한 결혼식이었어요. 신랑 측에서는 민영철도 차량 4칸에 100여 명의 하객들을 데리고 왔고 밀바흐 호텔의 모든 층을 다 임대했죠. 놀랐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신랑은 결혼식 하루 전날 신부 측에 70억 원을 나갈 진주 목걸이를 결혼 예물로 전달했대요. 나는 그때 신부 들러리였는데 결혼 피로연이 열리기 30분 전에 그녀의 방에 들어갔다가 꽃무늬 드레스를 입은 채 6월의 밤처럼 사랑스럽게 술이 떡이 되도록 마신 상태로 자기 침대 위에 누워있는 걸 발견했지 뭐예요. 데이지는 한 손에 소태른 포도주 병을 다른 손에 편지 한 장을 들고 있었어요. 나를 축하해줘 라며 데이지가 투덜거렸어요. 술이라곤 살아생전 한 입도 대본 적이 없는 내게 어찌 이리 달콤한 걸까. 너 미쳤어? 이게 무슨 짓이야 데이지. 나는 경악했어요.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네가 그전까지 단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술이 떡이 된 신부를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데이지가 침대 위에 놓아둔 휴지통 안에 손으로 더듬더니 전날 신랑에게서 예물로 받은 70억짜리 진주 목걸이를 꺼내 보였어요. 이걸 아래층으로 가지고 가서 원 소유자가 누구든 돌려줘 버려. 그리고 데이지의 마음이 완전히 변했다고, 반드시 데이지의 마음이 완전히 변했다고 말해주고 와. 데이지가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울고 또 울었어요. 나는 밖으로 뛰쳐나가 즉시 데이지 엄마가 부리던 가사 도우미를 찾았고 우리 둘은 즉각 신부 방을 잠근 뒤에 그녀를 차가운 물을 받은 욕조에 담갔어요. 그래도 데이지는 그 편지를 놓으려 하지 않았어요. 데이지는 그 편지를 욕조로 가지고 가더니 주먹으로 압착하고 또 압착해서 결국 물에 젖은 공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눈송이처럼 다시 물에 산산조각 나는 것을 지켜본 후에야 내가 그것을 건져 욕실 비누 그릇에 놓는 것을 허락했어요. 데이지는 더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데이지에게 암모니아를 주었고 얼음을 그녀의 이마에 올려두고 가까스로 옷을 다시 입게 했어요. 30분 뒤 우리가 방에 나섰을 때 진주 목걸이는 그녀의 목에 걸려 있었고 사건도 그것으로 종결되었어요. 다음날 5시에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뷰캐넌과 결혼해 3개월 일정으로 남태평양으로 신혼여행을 떠났어요. 나는 그들 부부를 산타바바라에서 다시 봤어요. 내 생각에 자기 남편에게 그토록 빠져있는 여자를 난 일찍이 데이지 외에는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톰이 잠시라도 방을 나가려고 하면 데이지는 안절부절 못하며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이가 어디 간 걸까? 그리고 톰이 다시 방에 나타날 때까지 정신이 완전히 딴 데 팔려 있었어요. 데이지는 1시간 간격으로 톰의 머리를 자신의 무릎 위에 올리고 모래 위에 앉아 있었어요. 그럴 때면 손가락으로 톰의 눈 위를 간지럽히거나 환희의 시선으로 남편을 바라봤어요. 그들의 모습을 보는 건 정말 감동 그 자체였어요. 아마 오빠도 직접 봤다면 숨죽인 채 그들의 모습에 매료되었을 거예요. 그러다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아마 8월쯤이었을 거예요. 내가 그들 부부를 떠나고 일주일 뒤
톰이 벤투라 프리웨이에서 사륜 마차를 추돌했는데 그 사고로 톰이 단 자동차의 앞바퀴 하나가 떨어져 나갔어요. 문제는 사고 당시 톰이 옆 좌석에 여자를 태우고 있었고 그녀의 팔이 부러졌다는 것이 신문에 실리면서부터였어요. 여러 기사에서 그녀를 알아봤고 결국 그녀는 산타바바라 호텔에서 근무하는 객실 담당 메이드들 중 한 명이라는 것이 드러났어요. 다음해 4월에 데이지는 귀여운 딸아이를 낳았고 그들 부부는 프랑스로 가서 1년 정도 살았어요. 나는 그들 부부를 어느 봄에 칸에서 한번 보았고 그 뒤 도빌에서도 한번 보았어요. 그런 다음 그들도 지쳤는지 시카고로 돌아와 정착했어요. 데이지가 시카고에서 아주 인기 있었다는 것은 당신도 알 거예요. 말이 좋아 인기지 사실은 행실이 좋지 않은 무리들을 이끌고 다녔어요. 데이지를 따르던 사람들은 되게 젊거나 부자이거나 아주 날라리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지만은 더할 나위 없는 칭찬을 들었는데 그건 아마도 그녀가 술을 일절 입에 대지 않았기 때문일 거예요. 당신도 알잖아요.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 틈에서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이득인지를. 일단 술꾼들은 말을 제대로 못하지만 당신은 말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당신은 실수를 무마할 수도 있죠.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은 술 마시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어젯밤에 당신이 술자리에서 무슨 실수를 했는지 무엇에 관심이 있었는지를 기억이나 하겠어요. 아마 데이지도 절대 딴 남자와 정을 통하는 일 같은 건 생각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목소리에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약 6주 전쯤에 데이지가 개츠비란 이름을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들었어요. 내가 당신에게 기억나느냐고 웨스트에그에 개츠비라는 사람이 사는데 알고 있냐고 물었던 게 기억나요? 그날 밤 당신이 돌아가고 데이지가 내 방에 들어와서 나를 깨우더군요.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개츠비를 말하는 거였니? 그래서 나는 반은 자면서 반은 놀라면서 내가 알고 있던 것들을 그녀에게 설명해 주었어요. 그러자 데이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낯선 목소리로 그 사람이 자신이 한때 알고 지내던 그 남자가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어요. 나는 데이지가 그 말을 하는 것을 보고서야 그제야 데이지의 하얀색 자동차에 타고 있었던 그때 그 장교가 개츠비였음을 깨달았어요. 조던 베이커가 이 모든 이야기를 끝마쳤을 때 우리가 프라자 호텔에 나와 30분 동안 빅토리아를 타고 센트럴파크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고 있을 때였어요. 서쪽 50번대 거리들 위로는 영화 배우들이 사는 고층 아파트들이 질비해 있었는데 이제 태양도 그 고층 아파트 위로 몸을 숨긴 지 오래였어요. 그리고 공원의 잔디밭 위로 귀뚜라미들이 모여들듯 소녀들의 밝은 목소리들이 여름의 열기로 뜨거워진 땅거미를 뚫고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이상한 우연이군. 내가 말했다. 하지만 당사자에겐 전혀 우연이 아닐걸. 왜 아니라는 거지? 개츠비가 왜 데이지의 집이 마주 보이는 집을 샀겠어? 그렇다면 개츠비가 지난 6월 밤하늘을 향해 두 팔을 펼쳐 보였던 건 단순히 별들을 품으려던 것이 아니었던 거야. 무의미해 보였던 그의 행동들이 일순간 정리가 되면서 그의 존재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내게 전해지고 있었다. 그는 알고 싶어해. 라며 조던이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오빠가 데이지를 집으로 초대한 날 자신이 오빠의 집을 방문하는 것을 허락해 줄 건지를. 겸손의 형태를 취한 이 부탁에 난 충격을 받았다. 개츠비는 5년 동안 데이지의 집이 마주 보이는 대저택을 샀고 그동안 오만 나방들에게 자신이 별빛을 나누어주고 있었던 것이다. 그건 단지 어느 오후에 낯선 이웃집 남자의 정원에 잠시 들르기 위해서였다. 나도 좀 알아야겠는데 그런 가벼운 부탁이라면 직접 해도 되잖아. 그는 두려워하고 있어요.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부탁이 당신에게 무례한 행동이 아닐까 염려하고 있고. 알잖아요. 보통 그런 사람들은 철저한 자기 정당화의 지지자라는 걸. 무언가가 나를 근심하게 했다. 그럼 왜 그가 당신에게 데이지와 만날 자리를 주선해달라고 부탁하지 않는 거지? 왜 이렇게 꽉 막혀있어? 그가 정말 데이지에게 보여주고 싶은 건 자신의 집이란 말이야. 조던 베이커가 설명했다.
당신 집이 바로 그 옆이잖아요. 그도 자신의 저택에서 파티를 열면 언젠가는 그녀가 참석하리라 기대했나봐. 조던이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하지만 웬걸 그녀는 결코 나타나지 않았어. 그러다 결국 그가 먼저 나서서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데이지라는 여성에 대해 아는지 무의식적으로 묻기 시작했고, 그러다 그가 찾아낸 첫 번째 지인이 나였던 거야. 그날 댄스 파티 기억나? 왜 그가 사람을 보내 나를 잠깐 보자고 했었잖아. 그가 지금 이 일을 위해 온갖 정성을 다해왔다는 걸 이해해야 해. 물론 나도 그에게 데이지와 뉴욕에서 1대1로 점심 식사 자리를 주선해주겠다고 제안했지. 그런데 웬걸 그가 엄청 화를 내려는 거야. 전 이 일에 예의 일자도 벗어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가 계속 말을 이어갔어. 전 그녀를 제 이웃집에서 건전하게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말해주었지. 당신이 톰과 절친이라고. 그랬더니 그가 모두 접으려고 하지 뭐야. 물론 그가 톰에 대해 아주 많은 걸 알고 있었던 건 아니야. 비록 그가 시카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신문들 중에서 혹시라도 데이지의 이름이 들어있을까봐 싶어 눈치코치로 신문들을 수년 동안 읽어왔다 치더라도 말이야. 나는 이미 저물고 있었다. 우리가 작은 육교 아래에 들어갔을 때 나는 팔로 조던의 금빛 어깨를 감싸 안고 그녀를 내게로 좀 더 당기며 오늘 나와 저녁을 같이 먹자고 말했다. 돌연 나는 데이지나 개츠비를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다만 세상을 불신하면서도 내가 그를 놓은 원형의 팔 안에서 명랑하게 등을 기대고 있는 이 미끈한 몸매의 소유자. 하지만 세상을 보는 시야는 지극히 좁은 이 여인에게 전념하고 있었다. 노래 가사 하나가 내 귀를 때리기 시작했다. 사람을 의기양양하게 만드는 흥분의 일종이었다. 이 세상에는 오로지 쫓기는 자와 쫓는 자, 그리고 분주히 움직이는 자와 피곤해 지쳐버린 자가 있다네. 그리고 데이지의 삶에도 뭔가 변화가 필요해요. 라며 조던이 내게 속삭이듯 말했다. 데이지가 개츠비를 만나고 싶어 할까? 데이지 언니가 이것에 대해 알 필요는 없어요. 그녀가 아는 걸 개츠비도 원하지 않으니까. 당신은 그냥 데이지 언니에게 차나 한잔 같이 마시자고 초대만 하면 돼요. 우리가 검은 나무들이 질비하게 늘어선 울타리를 마저 통과해 웨스트 59번가로 다시 나올 때쯤에 어느샌가 공원 안쪽으로 은은하면서도 으스스한 빛이 다가왔다. 나는 개츠비와 톰 뷰캐넌과는 달랐다. 내겐 어두운 처마 돌림길을 따라 떠내려가는, 그리고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한 간판들을 따라 떠내려가는 그런 육체에서 분리된 얼굴을 한 여인은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나는 더욱더 내 옆에 앉아있던 이 여자에게 끌렸고 내 두 팔을 지그시 압박하고 있는 그녀를 내 쪽으로 끌어당겼던 것이다. 그러자 그녀의 창백한 입술이 나를 경멸하듯 비웃는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그녀를 더욱더 내 가까이로 끌어당겼다. 하지만 이번엔 내 입술 쪽이었다.